월요일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뵙는군요. 면하게 열기가 넘쳐야 되는데 어찌 좀 썰렁하네. 기본 이론을 설명하고 그 기출문제 있어야 기출문제를 선별적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아주 적게 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아주 많이 풀진 못합니다. 이론 설명을 하고 가니까. 반드시 지금 공부하는 교재 2개는 마스터를 해야 돼요. 필수서하고 기출문제지. 준비됐습니까? 자, 보도록 하죠. 우리 과목은 3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1편이 중개사법령, 2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그리고 3편이 중개실무. 여기서 70%가 옛날에 계속 출제가 됐었어요. 28문제, 여기가 이제 12문제, 6문제 비중으로 보면 되는데, 작년에는 여기가 22문제 줄었고 18문제, 9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아마 올해도 이쪽에는 한 24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한 16문제 정도. 이쪽의 비중이 약간 높아졌다,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법령의 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재로는 지금 10페이지입니다. 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통령령, 대통령이 만든 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법. 여기 이제 시험에서는 예를 들면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고,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고 그러죠. 우리가 외울 때 과대, 정국 이렇게 외우잖아요. 과태료는 대통령령, 그리고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국토교통부령, 과대, 정국. 조례도 시험과 관련이 있죠. 주택을 중개했을 때 중개보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그것도 시도 조례에 따르죠. 주택중개보수, 그리고 행정소수령, 이거 조례에 따르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이건 대법원 규칙이고, 경매대리 알죠? 경매대리 쪽에 관한 거예요. 이것도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건 실무 쪽입니다. 실무 쪽.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은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그러니까 민법이 밑에 있고 중개사법이 위에 있는 거예요. 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하고 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적용한다. 요거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재정 목적이 있는데, 재정 목적은 최근에는 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20회 때 나오고 무려 거의 13년 동안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거의 나올 확률이 없는데,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고 갈게요. 법의 재정 목적 1번부터 4번까지 시작.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목하시고요. 3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돼요. 전문성, 부동산 중개업, 국민경제. 3개 시작. 전문성, 부동산 중개업, 국민경제. 이 3가지가 핵심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업무를 정해서. 외울 때는 정전중국 체크해 두세요. 정전중국. 자, 재정 목적이 아닌 것들 비슷하지만, 첫째, 부동산업의 건전한 육성은 목적이 아닌 거죠. 자, 이게 넓어졌어요, 좁아졌어요? 부동산 중개업이잖아요. 여기는 부동산업이고 넓어졌죠. 그러니까 부동산업이 이렇게 넓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부동산 중개업이죠. 근데 우리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지 부동산업 전체를 육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틀렸어요. 부동산 중개업이지 부동산 거래업이 아니다. 부동산 매매업, 그리고 투기 억제, 거래 질서, 국민의 재산권, 수요 공급 조절 같은 건 없어요. 따라 해봐요. 유사품에 속지 말자.
용어의 정의, 여기부터가 본 게임이죠. 용어의 정의는 우리 중개사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6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6가지 용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주목하시고, 자, 첫 번째 용어가 중개죠. 중개는 부동산을 소개하는 거다. 뭘 소개한다고요? 부동산 소개가 중개예요.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금방 우리는 중개를 잠깐 봤는데 중개가 있고 중개업이 있어요. 이따가 또 나올 건데 보수를 받았냐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보수를 받아야 중개예요? 안 받아도 중개예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수를 받았든 보수를 받지 않았든 다 중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중개업이 되려면 보수를 받아야죠. 네. 이게 중개업이에요. 계속성. 계속해야 되는지. 자, 중개는 계속해야 중개예요? 계속하지 않아도 중개예요? 계속하지 않아도. 계속해도 계속하지 않아도 다 중개인데 중개업이 되려면 계속해야 돼? 네,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핵심이죠.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등록을 해야 중개예요? 등록 안 하고 소개해도 중개는 중개예요. 안 하고 해도 따라서 등록을 했든 안 했든 다 중개죠.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꼭 했어야 돼요. 등록 안 해도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안 해도. 따라서 등록을 했든 등록을 안 했든 다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다만 등록을 안 하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죠.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중개 상태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계속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중개업이 되는 거고. 다음으로 공인중개사가 나오는데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예요? 중개업을 해야 공인중개사예요? 자격만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면 개공이 되는 거죠. 뭐가 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죠.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안 했어요. 지금 자격만 취득했어요.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따라서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사가 된 다음에 택배 일을 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 주유소에 권총을 쏴. 그래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명함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리고 이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업자만 쓸 수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런 말을 쓸 수는 없어요. 그것은 개공이 돼야 됩니다. 등록을 받으면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고 줄여서 개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개공은 두 종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출발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는 것도 있지만 법인으로도 등록을 받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개공은 중개인이 하나 더 있는 거고 복덕방 사장님. 개공이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중개업자라고 그랬던 거고. 자, 개공이 직원을 고용했어요. 고용된 사람을 고용인 그래. 고용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가 소속 공인중개사, 둘째가 중개보조원. 자격이 있고 자격이 없고의 차이죠. 소속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누구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법인의 임원 사원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사무소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이쪽이고,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회사의 이사로 스카웃이 됐다 그러면 이쪽으로 온 거예요. 임원이라고 하는 건 주식회사로 말하면 이사 감사를 말하고, 사원이라고 그러면 한 명의 사업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누굴 말한다고?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 두 종류,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사원인 소속공인중개사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두 종류. 그리고 앞으로 임원이나 사원이란 말이 나오면 경영진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사원은 회사원이 아니에요. 회사원이 아니고 최고 책임 경영자. 회사가 망해도 빚도 다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명 개공,
2명, 3명, 4명, 5명 이쪽에 있는 사람을 중개업 종사자라고 그러죠.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개업공인교사 등 그래요. 그러니까 개업공인교사에다가 뒤에 등자가 붙잖아. 등자가 붙으면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모두 말할 때 개업공인교사 등자를 붙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중개부터 들어갑니다. 중개. 첫 번째 11쪽입니다. 중개라 하면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걸 말한다. 자, 주목하시고 법정 중개 대상물 거래 당사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변동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그 중에 여기 득실 변경의 밑줄쳐요. 권리 득실 변경에서 득실 변경. 득실 변경에다가 써요. 변동이라고 써요. 변동. 그러니까 권리의 득실 변경 네 글자를 두 글자로 변동이라고 바꾸면 돼.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를 하는 건 권리가 변동하도록 중개하는 거예요. A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B에게 넘어가도록. 매매. 그럼 매수인은 소유권을 득, 매도인은 소유권을 실하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득하죠. 저당권 설정 계약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득하는 거죠. 이렇게 권리의 득실, 변경, 권리가 변동하도록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할 일은 권리가 변동하도록 소개하는 일이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그런데 요거를 좀 쪼개서 볼게요. 알선이라고 하는 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소개. 그럼 법정 중개 대상물 나왔는데 법정 중개 대상물 몇 가지예요? 5가지. 토지, 건축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토건, 입광공 그러잖아. 그러면 토지나 건축물을 소개했어요. 중개 아니에요? 중개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금전, 기계나 자동차가 있어요. 금전, 기계, 자동차 이런 걸 소개했어요. 자, 이거 중개예요? 중개가 아니에요? 중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5가지 중개 대상물로 소개했을 때가 중개인 거예요. 이건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사법 적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박스. 명절날 제사 모시게 과일 좀 사와라. 아내가 남편에게 과일 좀 사오세요 그러면 되는데 과일이 뭔지 모를까봐 감, 사과, 배, 감, 사과, 배 그 밖에 과일 좀 사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밖에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걸 뒤에 있는 게 포함하는 관계라고 그랬죠. 따라서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는 여기에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거 말고도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든가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는 거죠. 따라서 첫째 줄이 없어졌어요. 첫째 줄이 없어져도 뜻이 통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래쪽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한다 그러면 이게 해석을 하면 매매 교환 임대차만을 알선한다 그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감, 사과, 배 좀 사오세요. 감, 사과, 배 좀 사오세요. 그러면 3가지를 사오라는 얘기가 되고 그냥 과일을 사오세요. 제사상에 올라갈 과일을 사오세요. 그러면 다 사와야지. 이해되나요? 따라서 아래쪽을 살려야지 위쪽만 살리면 틀린 문장이야. 이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알아보면 중개 대상물이 있고 이쪽에 매도 의뢰인이 있어요. 매도 의뢰인은 의뢰가 부탁하는 거잖아요. 부탁하는 사람. 자, 중개행위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이거를 중개계약이라고 그러죠. 우리 집 좀 팔아줘요. 중개계약. 중개의뢰. 그 다음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 의뢰라는 말이 뭐야? 부탁한다. 의뢰인은 부탁하는 사람. 뭐 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러면 이것도 중개계약이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예요? 사실행위예요? 법률행위입니다. 일치단결하여 틀려버리네. 그 다음에 요하살표가 중개행위예요. 요하살표가 중개행위인데 중개행위는 법률행위, 사실행위?
요게 사실행위죠. 여기 계약이잖아, 계약.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렇게 해서 요게 거래계약인 거죠, 요게.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건 법률행위, 사실행위? 법률행위죠. 계약이잖아요. 이거를 우리 아까 교재에서는 권리의 변동에 관한 행위라고 해요. 요게 권리 변동에 관한 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매도 권리 변동, 임대차도 권리 변동, 권리 변동. 자, 이게 뭐라고? 법률행위. 요거 뭐라고? 사실행위. 여기는 법률행위. 자, 이렇게 되죠. 중개행위는 타인과 타인 간에 거래 당사자 간에 법률행위가 성립하도록 도와주는, 조력하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개의 대상 권리와 중개 대상 행위죠. 여기 보셔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루는 물건이 있잖아요. 다루는 물건, 전문으로 다루는 물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개 대상물. 그러면 그 중개 대상물 토지나 건물의 권리가 변동하도록 소개를 하잖아요. 이게 중개 대상 권리.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거래 당사자가 거래를 합니다. 이게 거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거래 행위라고 해요. 뭐 화살표를 여기다가 치면 이렇게 붙이면 중개 대상 권리, 중개 대상 물. 이렇게 갖다 붙이면 중개 대상 권리. 여기다 갖다 붙이면 중개 대상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개 대상 물, 중개 대상 권리, 중개 대상 행위. 근데 중개 대상 물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중개 대상 권리, 중개 대상 행위. 왼쪽은 중개 대상 권리, 오른쪽은 아닌 거. 다시 왼쪽은 중개 대상 행위, 오른쪽은 중개 대상 행위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이 들어가는 거고요. 얘네들은 해당이 없는 것들입니다. 돌아가 보죠. 물권의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권의 경우는 다 대상이고 저당권도 물권입니다. 여기까지. 임차권은 채권이죠. 다만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중개 대상이에요. 환매권, 유치권, 법정상권은 다 중개 대상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동산에 성립하는 질권, 시계나 반지 해당이 없고요. 분묘기지권은 이전성이 없으니까 사실상의 처면은 중개 대상이 아닌 걸로 봐요.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열쇠를 넘겨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가가 소설을 썼다. 저작권. 음악가가 작곡을 했다. 그러면 저작권. 그리고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을 등록해놨다. 특허 등록했죠. 특허권, 강호권, 어업권, 디자인권 뭐 이런 것들은 다 해당이 없어요. 그 다음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여기에 매매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뭐라고 그러죠?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계약을 물권행위. 여기도 물권행위. 따라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런 것들을 크게 보면 다 뭐죠? 법률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민법 시간에 들어봤죠. 그 다음 유치권의 이전, 법정권의 양도 이런 건 대상이 될 수 있고 환매권의 성립이나 양도 등도 가능합니다. 거래가 되는 것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그런데 이쪽에 상속은 존개할 수 없죠. 상속을 존개하려면 전철역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돼요. 그러니까 상속은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수용도 마찬가지. 경매도 그래요. 여러분이 경매 법정에 가서 가격을 깎아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뿐이지 중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공매도 마찬가지고 증여는 계약이지만 증여자의 의사에 모든 게 좌우되죠. 줄지 말지를 결정하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의 성립은 X, 법정사건의 성립 발생은 X. 왜? 법으로 인정하니까. 유치권도 법정 담보물권이죠? 예. 법정 담보물권이 성립하는 건 법으로 인정하지 약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X가 되는 거고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 부동산을 팔았던 사람이 일방적으로 환매권을 행사해 되사가 버리기 때문에 그걸 중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민법적 기초가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 B라고 하는 은행이 있어요. B가 뭐예요? 은행, 뱅크. 은행에서 A가 돈을 빌릴 때 좀 더 많이 빌린다. 이건 누군가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은행에 근무했던 옛날 은행 지점장 출신 갑이 이 둘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도록 이 계약이 뭐라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뭐예요? 대출을 받는 거. 자, 그거를 갑이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럼 이 화살표는 중개행위 아니야? 중개행위가 아니죠. 왜? 금전이잖아, 금전. 근데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채무자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A와 B 간에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죠. 저당권 설정 계약이 되도록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화살표는 중개예요, 아니에요? 이건 중개죠. 근데 이 사람이 은행에서 퇴직을 하고 대출할선 이쪽 요거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걸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된 업무는 대출할선, 그리고 중개는 뭘로 했어? 부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반복됐으면 중개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개사 자격도 없고 등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 이 사람이 여기 한 거는 무등록 중개업. 이쪽은 무등록 중개업 아니고 이쪽은 아니니까. 12쪽을 봐요. 12쪽에 판례 1번이 있습니다. 판례 1번에 동그라미 1번 저당권. 밑줄쳐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중개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므로 이를 알선함을 어브로드 중개업이 아니지만 끊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함을 어브로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부수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를 알선하는 것이므로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이거는요 시험에 한 4번 정도 5번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출 내용이죠. 빈출 자주 등장하는. 최근 됐고 여기 보셔요. 여기 빈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가 있죠. 이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겠어. 그래서 을 공사업자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쪽이 도급인, 발주자, 이쪽이 수급인.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을 지었으면 이 을이 뭘 가지고 있죠?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공사대금을 줘야 되는데 공사대금 안 주니까 을이 이 건물을 점유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 이 친구가 뭘 취득하게 돼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게 된 거예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의해서 그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게 유치권이잖아요. 유치권의 성립을 중개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죠? 둘 사이에 합의로 성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법률의 규정으로 자동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을이 병에게 돈 갚을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을이 병에게 그러는 거야. 내가 어디 공사를 해줬는데 공사대금 받아야 되는데 공사대금 안 주고 있다. 대신 그 채권을 내가 너에게 양도하마 그런 거죠. 그래서 을이 병에게 채권 양도, 채권을 양도한단 말이죠. 이렇게 채권이 양도가 되도록 A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화살표 중개예요? 중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사 대금 채권은 뭐야? 금전 채권이잖아. 금전 채권을 양도하잖아. 채권 양도. 이건 중개 대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점유를 이전합니다. 건물 열쇠를 넘겨준 거죠. 이렇게 해서 점유가 이전되면 뭐가 넘어가? 유치권이 이전되죠. 자, 이렇게 유치권이 이전이 되도록 소개했다면 이 화살표는 중개다 아니다. 이건 중개죠. 그래서 부동산 유치권은 중개 대상이라는 거야. 이게 시험 소송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동그라미 2번 판례. 유치권은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속하는 재산권이 아니다. 즉 이전성이 있는 재산권이므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고, 이는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동그라미 채 부동산 유치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강의할 때 동산 유치권도 있지만 원래 정확하게는 이제 부동산 유치권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부동산이란 말을 빼고 그냥 유치권 이렇게 그냥 보통 표현을 해요. 만약에 시험에 유치권만 나오면 OX, O,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나오면 X, 유치권의 이전이라고 나오면 O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유치권만 나오면 OX, O, 유치권의 성립은 유치권의 이전은, 그러면 법정 재산권만 나오면
법정 재산권만 나오면 O, 법정 재산권의 발생이라고 나오면 발생은 X죠. 법정 재산권의 양도라고 나오면 O. 똑같이 하면 돼요. 아까 유치권이랑. 주목하시고, 제가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화살표를 치면 이게 뭐죠? 중개행위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중개행위인지 아닌지,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있어요. 이때 판단 기준은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소개하는 사람이 사기치려는 그 마음, 사기치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제3자가 봤을 때 중개 행위처럼 보이면 중개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 판례가 2번 별표 2개 하시고, 이게 별표 2개 돼 있을 텐데 안 돼 있나요? 12페이지 1개 돼 있어? 하나 더 해버려 그러면.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중개사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해서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고 하는 개업중개사의 주관적 의사, 밑줄 주관적 의사, 주관적 의사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중개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객관적인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회 통념상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중개 행위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봐, 외형상 객관적으로 봐. 제3자가 봤을 때 중개행위처럼 보이면 중개로 보란 얘기야. 요거 사례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제가 1, 2월 달에 이미 했던 건데 3, 4월 달에 그 정도면 됐고, 13쪽으로 갑니다. 13쪽에 동그라미 2번 있어요. 여기 잠깐 보세요. 만약에 화곡동의 중개업자가, 잘 들어요, 4월 첫날 집 팔아달라 부탁을 받았지. 그래서 5월 첫날 매매가 됐어요. 6월 1일 날 중도금, 7월 1일 날 잔금. 날짜가 4개 나왔어. 4월 1일 팔아달라, 5월 1일 매매계약, 6월 1일 중도금, 7월 1일 잔금. 그러면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보통 중개라고 하는 건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야. 그러니까 5월 1일 날 매매계약서를 쓰게 되면 중개가 완성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중개사법 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중개행위를 좁게 봐. 그런데 중개사법 30조의 손해배상에 가게 되면 중개행위를 넓게 봐. 따라서 계약서 쓰고 그 후로 중도금 지급에 관여하거나 잔금 지급에 관여하는 행위도 중개 업무로 봐. 따라서 중도금의 일부를 횡령했다든가 잔금의 일부를 횡령했다든가, 지금 현재 이사 나갈 세입자가 있어. 이사 나갈 세입자, 이사 들어올 세입자. 그러면 이사 들어올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이 됐을 텐데, 이사 들어올 세입자에게 보증물 받아서 맡아뒀다가 이사 나갈 세입자에게 돈을 전달해달라 라는 걸 다 횡령했다든가, 그러면 이게 다 잔금 횡령이 들어가죠. 이렇게 중도금이나 잔금 횡령도 중개행위로 봐. 손해배상에서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공이 밑줄 쳐 잔금 중의 일부를 횡령. 잔금 중의 일부를 횡령했다면 개공이 중개행위의 동그라미, 중개행위를 함에있어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중개행위로 봐, 중개행위 아닌 걸로 봐, 중개행위로 봐. 여기 보세요. 이걸 중개행위로 본다는 얘기는 협회가 돈 주라는 얘기예요. 협회가 돈을 줘라. 그 다음 4번. 쌍방 모두로부터 의뢰받아야 돼? 일방한테만 의뢰받아도 돼? 일방한테만 의뢰받아도 중개가 성립합니다. 주목하시고. 그러면 일방한테만 의뢰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일방한테만 의뢰받았는데 중개가 돼요. 중개업도 되고.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물어보니까 수강생들이 공동중개, 매도인 쪽 개공은 갑이고 매수인 쪽 개공은 을일 때 갑과 을이 공동중개를 하면 일방한테 의뢰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세입자가 찾아와 월세집을 구해요. 그러면 의뢰를 받았잖아. 집 구해달라고. 근데 중개업자가 없어요. 해당 물건이. 그래서 옛날 벼룩시장 교차로가 있던 시절에 벼룩시장 교차로를 보면 중개업자들도 광고를 내는데 집주인도 광고를 내요. 거기가 직거래 광고란이 있어. 그래서 벼룩시장 교차로를 보게 되면 TV도 물건 나오죠. 거기다
자기가 직거래 거기다 장터에다 막 내놓잖아요. 그리고 뭐 장롱도 내놓고 뭐가 있나? 아이들 책 같은 것도 내놓고 막 그러잖아. 그 집주인이 광고를 해놓은 거야. 예, 중개업자 그거 보니까 괜찮은 게 있어?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한 거죠. 여기 어디 중개사무소인데 찾아가도 되냐? 찾아봐라. 그래서 손님 모시고 그 집에 가서 계약이 된 거죠. 그러면 이때는 중개업자가 세입자에게만 의뢰를 받은 거야. 집주인에게는 의뢰를 못 받은 거죠. 그럼 집주인은 중개 보수 안 주려고 벼룩시장 교철에 광고 냈잖아요.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 세입자에게만 보수를 받아야 돼. 집주인에게 보수를 못 받아. 이게 바로 일방한테만 의뢰받았어도 중개가 성립하는 경우다, 그런 얘기야. 사람들은 공동중개를 얘기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자, 칠판 보셔요. 칠판. 중개행위에 해당 여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중개 대상이 아니지만 그것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를 알선하는 건 중개에 해당할 수 있고, 유치권은 중개 대상 권리이며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지 아닌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가 아닌 객관적으로 결정하며, 이건 나중에. 그 다음 개공이 잔금 중에 일부를 횡령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거. 다음 두 번째 중개업을 보겠습니다. 중개업이라 하면 끊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의 동그라미 13쪽 맨 밑에 의뢰에다가 1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의 동그라미 거기다가 2번 중개를 업으로 업 동그라미 중개를 업으로 거기다가 3번. 따라서 중개업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인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주목하셔요. 주목. 중개업의 개념 요소 몇 가지? 세 가지. 타인의 의뢰가 뭐예요? 중개계약이죠. 근데 중개계약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순가 중개계약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은 저 뒤에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 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 이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세 번째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 이 업이라는 한 글자를 두 글자로 바꾸면 영업 또는 사업이죠. 영업이나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영리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하면 그게 사업이 되는 거죠. 시험은 어디를 물어보냐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물어보는 거야. 딴 데는 안 물어봐. 그러니까 보수를 받으면서 했어야 돼. 그러면 뒤집어서 보수를 안 받고 무료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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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중개, 무상중개, 무상중개 계속해 중개업이 아니다? 아니다. 단 보수를 받을 때는 돈이 들어와야 돼, 주머니에. 따라서 보수를 받기로 약속만 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돈 받은 게 없죠. 따라서 교재 14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판례 2번이 있어요. 판례 2번 준비됐나요?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는 않고 단지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약속의 동그라미, 약속하거나 보수를 요구의 동그라미,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주목하시고 여기 보세요. 두 사람이 잘 아는 사이예요. 근데 아주 친한 건 아니고 술 한잔 먹다가 야 네가 내 건물 좀 팔아봐. 내 건물을 팔면 1,000만 원 줄게. 일반인끼리. 근데 이 친구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말이에요. 소개해버렸어. 그래서 건물을 팔아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준 사람이 건물주에게 야 약속된 1,000만 원 달라 그런 거죠. 근데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져서 주기 싫은 거지. 한 사람은 계속 약속한 걸 달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안 주고. 계속 달라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 사람을 무등록업자로 고발해버린 거예요. 이 나쁜 놈이. 그래서 재판했는데 무죄 판결 나왔다 이거. 그 판례가 이거예요. 아셨나요?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연히 한 번 했다면 계속성이 없잖아. 돈을 받았어도 계속성이 없으면 중개업 아닙니다. 1번 판례를 보죠. 1번 판례 셋째 줄 우연한 기회 거기 밑줄 우연히 단 한 번 건물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1번도 중개업이 아니다. 2번도 중개업이 아니다. 이거지. 이게 뭔 얘기야? 중개업을 안 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 소송에서 판례로 나온 거예요. 이게 처벌할 수 없다. 여기 보셔요. 여러분 부동산 컨설팅이란 말 들어봤죠? 부동산 컨설팅은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이게? 부동산 컨설팅은 상담업, 자문업이죠.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면 자문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넓은 토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예컨대 A라는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이 갑 전문가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TV에도 출연하고 지명도가 높은 부동산 전문가에게 찾아와서 그러는 거야. 자, 제가 땅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파는 게 좋아요? 나중에 파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지금 이 부동산이 바닥인데 이 가격에 팔 수는 없지. 가격이 더 올라서면 나중에 파세요. 이게 자문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궁금한 걸 물어오면 도와주는 겁니다. 자문해 주는 거. 또한 이 땅이 넓어 한 필지로 팔기에는 사이즈가 커. 아니 그러면 이 땅을 분할하면 되지 않느냐. 네 필지로 이 땅을 쪼개서 파세요.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팔고 쉽게 팔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문해 주는 게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근데 때가 돼서 땅을 팔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갑에게 살 사람 좀 소개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갑이 B를 소개해서 둘 사이에 매매가 되도록 이렇게 뭐 했어요? 중개를 해버린 거지. 근데 계속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컨설팅이 주된 업무요? 부수적인 업무야? 주된 업무고 컨설팅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도 같이 해버린 거지. 그러면 이때 중개업은 주된 업무로 했어요? 부수적으로 했어?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든 부수적 사업으로 하든 중개업은 중개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 처벌 받았다 안 받았다? 처벌 받았다 그 얘기거든. 그 판례가 4번입니다. 4번 중개 행위가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하에 이루어졌다 해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건 아니다. 아니라고 볼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봐야 되겠다 그 얘기죠. 중개업으로. 그 다음 여기 보시고 어떤 사람이 남의 건물을 빌려 PC방을 한다, 커피숍을 한다, 당구장을 한다. 그 가게를 넘길 때 중개업자가 소개를 한 거지. 영업시설, 비품, 이런 시설, 비품, 그리고 지리적인 이점,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걸 넘기면서 상대방한테 권리금을 받습니다. 그런 걸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러죠. 자, 권리금이나 영업시설은 중개 대상이 아니요? 아니죠. 따라서 중개사법에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권리금을 알선한 게 중개냐? 아니다. 두 번째, 권리금이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다. 영업시설이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다. 영업시설을 소개했으면 중개업이냐?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다시 하나만 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등록을 하고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등록을 하고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했던 등록 안 하고 했던 다 중개업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 요렇게가 중개업이에요. 그러면 중개업에는 두 가지가 있지. 첫째는 등록 중개업, 둘째는 무등록 중개업. 두 종류가 있는데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아셨어? 자, 관련 사항을 보겠습니다. 주의할 점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따로 보여주는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빨리 오세요. 자, 우연히 단 한 번 했어요. 중개업이 아니야? 중개업 아니죠? 그 다음에 보수를 받을 거를 약속하거나 요구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에 대해서 권리금 알선했다면 중개가 아니고, 중개행위가 컨설팅에 부수적으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거죠. 이제 공인중개사로 가겠습니다. 자, 15쪽에 공인중개사 한번 읽어봐. 시작.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취득한 자 끝에다가 취득한 자 바로 뒤에다가 끝이라고 써요. 취득한 자 끝. 따라요. 자격을 취득한 자 끝. 이 법의 동그라미
자격을 취득한 자의 동그라미. 이 법상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때 자격은 변호사 자격이요, 중개사 자격이요? 중개사 자격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제가 강의하는 건 중개사법을 강의하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하고라고 하면 변호사 자격이나 법무사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공인중개사란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칠판 보시고 공인중개사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첫째가 이 법상 자격을 취득한 자야. 따라서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도 똑같이 공인중개사란 말을 써요. 미국은 리얼터란 말을 쓰죠. 걔네들 우리나라 중개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격만 취득하면 중개사예요, 중개업을 해야 중개사야? 자격만 취득하면. 그런데 여기다가 뭘 넣냐면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썼어요.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린 겁니다. 의미가 확대됐어요, 축소됐어요? 확대, 축소. 대답을 좀 해봐. 확대, 축소. 축소. 확대, 축소 그랬더니 확소. 사람이란 동물이다. 동물은 넓어. 근데 문장이 길어지잖아. 사람이란 동물이고 포유류이다. 그러면 동물에는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많잖아. 다시 사람이란 동물이고 포유류인데 직립보행을 한다. 서서 걸어다녀. 손을 사용하고. 문장이 길어져. 그러면 동물에서 포유류에서 사람으로 문장이 길어지면 조건이 붙으니까 의미가 좁아지지. 근데 있는 거에서 빼버려. 직립보행을 빼면 넓어지고 포유류. 그다음 포유류란 말을 빼버리면 동물로 넓어지잖아. 그러니까 말이 빠지면 의미가 넓어지고 말이 붙으면 의미가 좁아지고 그런 거야. 보통. 자, 그 정도면 됐고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시작. 너무 톤이 낮잖아 지금. 다시 크게 1옥타브 더 올려가지고 시작.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복합 단어라고 그러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붙어 있는 거. 요럴 때는 앞에 주된 단어가 있어요, 뒤에 주된 단어가 있어?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색깔도 붙여놨잖아. 색깔도 이렇게 딱 입혀놨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중개사는 중개사인데 중개사무소 사장님인 공인중개사라는 거야. 사장님인 공인중개사. 시작. 어떤 게 주된 단어야? 공인중개사. 근데 소속된 공인중개사죠. 근데 이 친구는 두 종류가 있잖아. 고용인인 소공, 법인의 임원사원인 소공. 두 종류. 세 번째 시작. 일반 공인중개사 또는 장롱 공인중개사란 말은 제가 수업을 위해서 제가 만든 말이야. 이거 시험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아셨어요? 그러면 다 공인중개사요. 그 중에 일부가 중개사야.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란 용어의 그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건데 공인중개사란 이 사람을 말한다 해버리면 얘네들이 빠지고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말하니까 이 사람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자 끝 해라 이가. 쓸데없는 말을 뒤에다 붙이지 말고 따라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끝. 이 사람의 자격증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의 천천히 해, 천천히. 사무실 벽에 있어. 책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자격증은 사무실 벽에 있어, 책상 속에 있어? 벽에 있어. 이 사람의 자격증은 거실 벽에 있다니까. 다 벽에 있어, 벽에. 근데 이 자격증 누가 걸어요? 개공이 걸어요. 이 자격증 누가 걸어요? 개공이 걸어야 됩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자격증을 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된다. X.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자격증을 게시할 의무가 없다고요. 누가 해야 돼? 개공. 그러면 개공은 소공의 자격증을 게시해야 된다가 맞는 문장이야. 아셨어? 다시 한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자격증을 게시해야 한다. OX? X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개공이 소공의 자격증, 개공이 소공의 자격증 안 걸었다. 개공이 100만 원 여가 돼요. 소공의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장 등록, 소공의 인장은 소공이 등록해야 돼. 소공이 등록 안 하면 소공은 자격정지잖아요. 자격정지. 오케이? 소공의 자격증 누가 걸어? 개공이. 소공의 인장은 지가 해야지. 소공해야지. 개업공인중개사로 가겠습니다. 15죠. 시작.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통로비서에 등록을 한 자. 칠판 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개공이란 등록한 자. 다시 한번 개공과 등록한 자가 같은 뜻이야. 개공과 등록을 한 자. 개공과 등록한 자. 여기라고요. 주목. 자, 그러면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이 등록은 신규 등록 몇 가지만 가능해? 등록은 몇 가지가 가능하냐고. 공인중개사와 법인 두 가지만 가능하잖아요. 신규 등록 두 가지. 그래서 등록 신청서에는 양식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등록 신청서에는. 등록 신청서 양식에 신청자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고. 35페이지를 봐요. 35페이지 보면 가로 1번. 35페이지 가로 1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대. 이걸 뒤집으면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닌 자는 할 수 없대. 그들만 할 수 있다 그 소리잖아요. 여기 봐. 공인중개사와 법인에 한해서만 등록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 등록 신청서에는 종별이 두 종류가 있는 거야. 공인중개사와 법인. 그런데 휴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휴업-폐업신고서, 사무소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업자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 부칙개공, 복덕방 사장님 때문에 세 종류. 아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요 공인중개사를 여기다 바꿔놓을게요. 자, 문제 나갑니다. 개공이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등록한 자 그래야죠. 왜냐면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러면 등록한 법인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축소돼 버리죠. 다시 한번. 등록을 한 자가 맞아?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맞아? 등록한 자 그래야지.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여기 보셔. 그러면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받았어. 등록한 자가 누구요? 개공. 그래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잖아. 시작.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으로 등록을 받았어요. 법인을 설립해서 등록을 받으면 그거 뭐라고 그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으면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으로 등록을 받으면 법인인 개공 그런 거예요. 주목. 개공의 종류를 알아보죠. 먼저 개공의 종류는 법인인 개업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가 이게 신규 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개공에 부칙 개공이 있잖아. 그러니까 총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누군지 알죠? 그러면 여기를 법인인 개공이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뭐라고 불러요? 법인이 아닌 개공이라고 그래. 뭐라고? 법인이 아닌 개공. 또 다른 말로 개인인 개공, 개인사업자. 그 다음 법인인 개공에는 두 종류가 있죠. 첫째가 중개법인이 있고, 중개법인 잘 들어. 얘네는 주된 목적이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을 위해서 설립한 거야. 근데 특수법인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요. 그들의 본업이 따로 있어. 그들의 본업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특수법인은 그들의 본업이 있고 부업으로 부수적으로 뭐예요?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개법인은 그들의 본업이 뭐야? 중개업 쪽이고, 그리고
부업을 하는 거지. 몇 가지? 6가지. 겸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업이 중개업이면 중개법인, 본업이 따로 있고 부업으로 중개업을 하면 특수법인. 그런데 시험은 특수법인으로 나와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나와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나오죠. 출제할 때. 여기 보셔. 그러면 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농업, 잘 봐요. 잘 봐. 농업협동조합법이 있어. 무슨 법? 농업협동조합법상. 농업협동조합법상. 다 써볼게요.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농협이 두 종류가 있거든.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지역별로 있는 거고, 이거보다 더 위에 이제 농협, 그러니까 이게 길게 읽으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있지. 얘하고 얘는 법인이 달라. 이건 지역 주민들이 똑같은 돈을 내요. 똑같은 돈. 옛날에 만들었다 그러면 옛날에 뭐 10만 원씩, 가구당 10만 원씩 다 똑같이 내가지고 조합 설립을 한 다음에 조합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공동으로 뭐 생산하고 공동으로 농약 구입하고 공동으로 비닐하우스에는 뼈대가 들어갈 거 하고 수매해가지고 그것도 뭐 어디다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오렌지 주스 중에 델몬트 있어요? 델몬트 같은 거 다 미국의 농장주들이 그거 협동조합 만들어서 한 거야. 스페인에 가면 풋볼 클럽, 그러니까 FC라고 그러죠, 우리가. 축구 클럽 중에 바르셀로나 FC라는 게 있잖아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축구 클럽인데 그것도요,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협동조합이 축구 클럽을 운영해가지고 지금에 온 거야. 그런데 어쨌거나 이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어떤 걸 주된 목적으로 해요? 농업에 관한 협동조합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 조합원들은 지분율이 똑같아. 그런데 상장회사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들의 지분이 똑같아. 다 달라. 다 다르죠. 그래서 주주총회 할 때 보면 지분이 50%인 대주주가 있고 60% 대주주가 있고 30% 대주주가 있잖아. 그러면 60%짜리는 60% 의결권을 행사하고 30%짜리는 30%짜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얘네는 다 평등해. 지분율이. 그러니까 1인 1표라고. 1인 1표.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요. 중개법인은 다시 두 종류가 있어. 첫째 상법상회사인데 이 회사가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 만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중개업이 목적이야. 중개업 목적 회사를 뭐라고 그래? 중개회사라고 그래요. 또 하나가 협동조합이 있는데 여기 봐요.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있는데 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있어요. 얘는 협동조합 기본법 매에 보게 되면 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개업 협동조합이 있다고. 따라해요. 중개업 협동조합. 그러면 중개업 협동조합은 중개법인으로 들어가는 거야. 중개업, 여기 앞에다 중개업을 넣어. 중개업 협동조합, 중개를 넣으면 중개회사. 그러니까 중개회사나 중개업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등록을 받잖아? 그럼 그걸 우리가 중개법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이니까 얘는 중개사법이요. 다른 법률이야?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거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중개회사 만들어 등록을 받았어. 중개회사 만들어 등록을 받았어. 중개법인이요? 특수법인이요? 두 번째, 중개업 협동조합. 중개업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등록을 받았어. 그러면 중개법인이요? 특수법인이요? 중개법인. 그런데 농업협동조합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해요. 걔는 특수법인이고. 아셨어요? 작년과 달리 보증금이 바뀌었는데 중개법인은 기본이 얼마? 보증 설정 얼마? 4억 이상 설정해야 되고 분사무소 들 때마다 2억, 분사무소 들 때마다 2억, 분사무소 들 때마다 2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분사무소가 1개면 6억, 분사무소가 2개면 8억, 분사무소가 3개면 10억 이상 이렇게 설정해야 돼.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부 다 얼마? 2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지역 농협이 1천만 원, 나머지 특수법인이 2억 이상이었는데 지금 모조리 2천만 원 이상으로 통일했죠. 그리고 이들은 다 얼마? 2억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바뀌어 있습니다. 계공의 종별 비교 여기 보시고
이쪽이 법인인 개공이고 이쪽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고 중개인 부칙 개공이죠. 그럼 부칙 개공도 개공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개공입니다. 이 두 가지를 뭐라고 그래? 법인이 아닌 개공 또는 개인인 개공. 업무 지역은 전국이고 시도로 제한이 되죠. 겸업 제한이 있어서 6가지만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용실을 하든 옷가게를 하든 뭐를 하든 상관없어요. 경공매 알선 대리를 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분사무소는 법인만 가능하지 법인이 아닌 개공, 개인 사업자는 못하고 법인에 등록할 인장은 인감도장으로만 해야 돼. 사이즈만 맞으면 돼. 인감도장으로 해야 돼. 그래서 법인 인감도장을 정식으로 뭐라고 그러죠?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이라고 그래. 그 다음 개인들은 개인인감도장. 개인들의 개인인감도장이 뭐죠?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라고 그래. 개인들의 인감도장. 여러분 동사무소에 신고해놨잖아. 그 도장을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라고 그러는데 개인들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 말하자면 인감도장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규격만 맞으면 되는데 이때 규격은 얼마? 730. 그래서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으로 하죠. 따라합니다. 730. 보증금은 금방 다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마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